네, 안녕하세요. 관세법 담당하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저희는 초시간이고요.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조금 양이 많다 보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막상 하다 보면 또 금방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먼저 그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2차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2차 공부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습도 자율적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뭐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든지 간에 공부했던 거를 맨 마지막에 백지에다가 이렇게 옮겨 쓰는 형태로 해서 뭐 똑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게 뭐뭐가 있었다. 크게 어떤 틀을 잡고 거기 안에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합격의 지름길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반복하시면 분명히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과목은 이제 관세법이에요. 관세법. 관세법은 여기 보면 관세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법이라 말을 썼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면 법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바꾸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에서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진 것을 바꾸고, 그러니까 제정 개정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만들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겠네요. 다른 것들에 비교했을 때 이 법이 바뀌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위임받은 것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보면 조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 쉽게 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거죠.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을 하는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내 돈을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됐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조세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법률이라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전체의 동의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국민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큰 뼈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세법은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이죠.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 부과한 것을 징수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금 내세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징수는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부과가 먼저 돼야지 이 징수 단계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갑자기 징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을 하는 거라 수입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저희가 이제 어떤 그것에 관련된 행정 업무가 있을 수 있다, 행정 업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세 행정에 관한 법률이 여기 관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관세 부과 징수는 조세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세 행정은 행정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부과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저희가 절차법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관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다른 것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법은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법률이 만약에 어떤 규정하는 게 있을 때는 그거에서 어떤 그 위임하는, 그러니까 파생되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이 법률에 어떤 위배되는 형태로 뭔가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모든 것들을 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들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지 이건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위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그런 법령에다가 그 내용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률 밑에 보면 시행하는 령, 시행령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저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행정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거기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내용을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법이라 부르고 여기 두 개를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령이라 부르는 거죠. 법령. 그렇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해서 법령이라 그러면 이 법하고 이 영까지를 모두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는데 꼭 이렇게 단계를 안 거치고요. 바로 이렇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법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 나올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위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임을 한다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로 다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것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하위에 있는 것들이 이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겠죠.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 말고도 더 이제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이제 규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시, 뭐 훈령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 밑에 또 하위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세청, 관세 업무는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거 밑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는 곳은 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말을 해봤을 때 관세 행정기관은 여기 기획재정부가 가장 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이제 가장 상위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서 이제 관세청장이 나오는 거죠. 관세청장이 그 밑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업무 민원인 상대로 하는 것들은 세관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긴 하겠죠. 이 세관장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주변에서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어떤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할 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요즘엔 다 전자 방식으로 많이 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오프라인도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가는 곳은 주민센터가 되는 거죠. 주민센터가 마치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민원인 상대로 해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기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세 행정이라는 것들도 세관장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기본적인 어떤 뭐 신고나 신청이나 뭐 승인, 허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절차들은 모두 다 세관장이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 관세청장이나 뭐 기재부 장관 쪽으로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관세청장은 일단 구조를 봤을 때 이 세관이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잖아요. 이 세관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한다기보다도 이 세관에서 업무를 무리 없이 어떤
여러 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것을 고시 형태로 하는 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세청장이 세관에서 업무를, 만약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업무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일된 무언가가 필요할 때, 통일성을 이제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때는 세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그 관세 행정 업무 중에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사전심사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뭐 품목분류 사전심사, 그다음에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세관에 왜 못하는 거냐면, 세관에서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지금 서울만 봐도 2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본부 세관이라 부르는 저희 강남구청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구로세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두 군데가 있고, 각 지역별로 한 가지씩 다 있거든요. 뭐 성남에 성남세관이 있고, 의정부는 의정부세관이 있고, 부산에 부산세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관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세관에서 어떤 그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거기가 아니라 다른 세관에서 업무를 할 때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통일적인 걸 요구할 때는 다 관세청장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관세법상 사전심사 제도는 모두 관세청장에게 접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청장이 결정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 거죠. 세관에서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저희 관세법상 보시면 무슨 이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있다거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게, 수수료 금액 정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대상들을 정하는 규정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관세 행정 업무를 하는 최상위 기관이잖아요. 상위 기관이고, 여기 말 그대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이런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특정 대상들, 예를 들면은 저희 뭐 분할납부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세 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특정 대상들 있잖아요.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대상을 정할 때는 다 기재부 장관이 그 내용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이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 중에 가장 최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관세 행정 업무를 뭐 우리나라 안에서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의 어떤 협조를 하는 것이든 한 게 있으면은 기재부 장관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행정기관하고의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뭐 협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어떤 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들을 뭐 협의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제기구와 또는 특정 국가하고의 뭔가를 정하는 게 있을 때는 다 기재부 장관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행정에서 가장 장이 되는 거죠. 우두머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 업무를 보다 보면은 그 주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뼈대를 갖고 있으면 그런 헷갈림이 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세관장으로 적으시면 거의 맞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법령을 말했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을 규정을 하는 거냐면, 이 법률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되게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여기 밑에 기관에서는 그거를 더 구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일단은 포괄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썼을 때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말을 붙여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절차적인 부분들을 규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절차를 한다면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거기 서류 안에 들어가는 무슨 기재사항들 있잖아요. 뭐 신청서나 신고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이 대통령령으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이 기재부령 정하는 것들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수수료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대상을 정할 때 보통은 기재부령으로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 말고도요, 여기 시행령도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시행령이 있는 내용들을 고시로 바로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밑으로 위임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정할 수 있도록 토스를 했구나, 전달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차차 내용을 같이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